여기서 중간고사 때 여러분들 시험 범위 어디 어디 들어갔는지만 한번 체크해볼까?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거든? 학교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뭐 여기 공통으로 다 들어갔을 거고, 의고는 여기까지만 들어갔을 거고, 또 품사 여기 광동이랑 경민 들어갔고, 단어의 짜임, 형태소 파트 여기까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러면 이번에 메인이 되는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아마 이 부분, 문장 부분까지 들어가자는 얘기고, 단어에서 끝나나? 응? 품사까지만 딱 하나? 그러면 이 품사와 문장 성분의 오늘 요 연결고리를 좀 잡으려고 하거든요. 오늘은. 그러니까 이 시험 문법이라고 하는 거는 경민이가 없는가? 엄매지 경민아. 약간 이제 개론적인 얘기긴 하지만 여러분들을 이 문법 배운다는 게 문법 배운다는 이 문법의 의미가 뭐니? 단어를 한번 풀어서 얘기해 볼까? 법은 무슨 느낌이 들어? 법칙성. 이 법칙성 공부하는 게 문법의 공부의 핵심이에요. 문은요? 문장에서. 문장에서 이 부분은 어떤 법칙성이 나타나는지 그거 공부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체계에 대해서 외워줄 필요는 있어. 그 어떤 체계를 갖고 있구나라고 공부할 필요는 있어요. 근데 이 체계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내야지 문제를 외워버린다니까? 하다 보니. 특히 의문의 변동 같은 경우는 의문의 변동도 여러 가지 원리에 따라서 이유, 원인 그런 거에 따라서 의문의 변동이 일어나는 그 법칙성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냥 단어를 외워버린다니까. 보니까. 그런 경우는 지양해야 돼. 근데 물론 이 법칙성이라고 하는 거는요. 어느 한 부분에만 국한되지 않고요. 우리 문법에 안녕 여기 프린트 우리 모든 부분에 다 연결고리가 우리 사슬처럼 연결되고 있거든. 뻔하구나. 다 연결되고 있거든. 근데 이 연결고리를 못 잡고 그냥 부분마다 잘라서 공부한다면은 그거야말로 이 문법 공부하는 올바른 태도는 아닐 거란 말이야. 자, 내신이지만 딱 시험 범위 안에서 그 부분만 공부하기보다도 제가 제시하는 거는요. 이 품사만 배우는 게 아니라요. 문장 성분까지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항상. 품사와 문장 성분. 또 뒤에 형태소 파트 들어갈 거거든요. 이 단어의 짜임 파트가 형태소 파트거든요. 근데 이 형태소 파트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형태소는 문법 요소하고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의문의 변동은 의문 체계에 대해서 의문 변동까지도 가셔야 되지만 얘가 가끔 품사하고도 연결되고 형태소하고도 연결되기도 한다. 그래서 전반적인 큰 이해를 하시면서 당연히 문장 성분을 공부하면 문장의 짜임까지도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되지만 요거는 학교마다 조금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요 품사하고 문장 성분의 관계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당연히 품사 체계 그릴 줄 알아야 되고 문장 성분도 그릴 수 있어야 돼. 자, 뒤로 넘어갈게요. 여기 품사 부분.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다. 자, 우리 품사는 몇 품사예요? 고품사? 그럼 고품사 다 체계를 그릴 수 있어요. 한번 그려볼까? 기억나는 대로. 품사 체계를 아직 설명 아무것도 안 할 테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그리고 품사라는 건 개념도 정리해야 돼, 항상. 아홉 개? 아홉 개를 어떻게 쓸 건데 그게 중요해. 내가 이거 글이라고 한 거는 품사의 체계를 잡았냐라고 그게 중요한 거지. 야, 아홉 개를 쓰는데 명사 나왔다가 동사 나왔다가 이러면 안 된다니까. 알았지? 명사 나왔다가 동사 아니 그렇게 아홉 개 쓸 수 있겠지. 기억나는 대로. 아니야, 그거 체계 잡은 거 아니야. 체계를 이해하면서 자기 걸로 만들었냐 그게 중요해. 그 품사가 뭔지도 기 중요하고. 아홉 개 나오면 끝 아니야. 묶어줄 수 있어야 돼. 체계 잡는다는 건 이렇게 갈래 잘 잡고 이렇게 틀을 잡으라는 얘기예요. 다영이 없네 아니야? 없네. 없네. 자, 그러면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 품사라는 단어가 무슨 개념이니? 자, 품사를 설명해 보세요. 품사란? 응? 그거는 이제 품사가 어떤 유형으로 나눠준 거고. 자, 품사를 정의할 수 있어야 돼. 여기 있네. 정의. 자, 품사의 개념인데, 이거 품사가 뭔지 그냥 바로 설명이 툭 튀어나와야 돼요. 누르면. 이게 문장 성분으로 바로 연결된다니까. 자, 단어예요. 단어 기준으로 볼 건데, 자, 품사는 단어다 아니에요. 단어들 가운데 묶어준 거예요. 분류한 거라고요. 기준을 가지고. 여러 단어가 있을 거거든. 그 여러 단어를 기준에 맞춰서 묶어준 거야. 묶어준 거. 제가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무슨 기준으로 묶을 거니?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고, 이렇게 묶으면. 아, 민규는 앞으로 당겨와야 돼. 학교 기준으로 묶은 거지? 아니, 미안해. 이렇게가 얘기하는데 경민고 기준으로 묶고, 광동고 기준으로 묶고, 의고 기준으로 묶으면 학교별로 기준으로 묶은 거지? 그러면 그 기준은 저는 지금 학교별로 얘기했잖아. 품사도 그 기준이 있거든. 기준 세 가지: 형태, 기능, 의미. 그래서 구품사라고 얘기한 거는 요 의미 기준의 구품사지. 형태는요, 바뀌니 안 바뀌느냐. 그럼 자, 형태 바뀌는 애 이쪽으로 다 모여? 아니, 안 바뀌는 애 저쪽으로 모여? 안 바뀌는 애들 불변어. 바뀌는 애들 이쪽으로 다 모여? 가변어. 책에 잡았네요. 자, 그럼 기능이란 말은 뭐예요? 기능의 의미. 기능이란 단어의 의미. 그건 종류고. 기능이란 말의 의미. 기능은 뭘 나타내주는 의미가 있어? 기능에. 무슨 기능을 하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기능이 무슨 뜻이야 도대체? 하는 일, 오케이, 하는 일, 역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몇 개의 종류로 우리 나눈다고요? 5개. 아까 얘기했네. 체언. 그리고 또 무슨 하는 일이니? 용언, 수식언, 독립언, 관계언. 이라고 하면 얘네들 단어 공부도 하셔야 돼요. 여기서 제일 편한 거. 자, 수식이라고 하고 뒤에 기준은 항상 언으로 끝나네. 이 언이라고 하는 거는 기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하는 일, 하는 일. 그러면 제일 편한 거. 자, 수식어는 무슨 하는 일이야? 수식. 얘 하는 일이, 얘네들은 하는 일이 다 꾸며주는 애들끼리만 묶은 거지. 독립어는요. 그냥 독립적인 애들만 묶은 거지. 그런 일을 하는 애들. 자, 여기까지는 그러면은 전혀 해석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고. 자, 용언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해석 한번 해보자. 이때의 용언은요. 활용하는 일이에요. 활용하는 기능을 가진 친구들만 가지고 온 거예요. 활용하는 친구들. 관계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관계를 맺어주는 기능을 해요. 관계를 맺어줘. 체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때 체자가 우리 신체, 몸체자라고 얘기를 했죠. 몸의 기능, 몸에 하는 일 중요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냥 중요한 일. 그래서 예시를 들면 제가 항상 체언 2개 가지고 문장만 한번 해보자. 그래 이것도 예전에 해갖고 자 체언 2개 우리 알고 있는 체언 2가지만 꺼내봅시다. 종류 말고 실제 단어. 책, 응? 누구? 뭐? 책, 또 가방. 책을 가방에 넣다. 라고 하는 이 문장에서 우리 누구만 지어줘 볼까? 체험만 지어줘 볼게. 자, 그럼 이 문장 안에서 어떠한 법칙성이 생겨 안 생겨? 이해가 돼 안 돼? 전혀 안 되지. 그래서 이름을 체언이라고 친 거야.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다. 자, 이름에 대한 의미는 다 파악이 끝났을 거예요. 자, 이어서 우리 용언의 요 이름 때문에 활용하는 기능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거를 뒤로 가서 자, 이쪽이랑 연결되어 8페이지에서 오른쪽에서 어미의 종류라고 이렇게 연결이 될 건데 요 위에다 써주셔도 되시고 어디든 빈 공간에 이용해서 써주셔도 돼요. 전 여기다 그냥 옆에다 쓸게요. 자, 활용하는 기능을 알기 위해서는 용언의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거 품사 파트지만 이거 문장 성분하고도 되게 긴밀하게 연결돼요. 여기부터는 이거 용언의 구조는. 자, 제목은 용언의 구조. 그릴 수 있을 만큼 그려봅시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대로. 이거 여러 번 연습했을 거예요. 알고 있는 대로 그려. 못 그리겠으면 그냥 이따 같이 그리고. 우리 또 한동안 또 이제 문법 체계를 좀 놓고 있었지. 복습하는 느낌으로. 또 예습하는 느낌으로. 이게 안 잡혀 있으면 문법은 여러분들 되게 어렵고 흔들릴 거란 말이에요. 용언의 구조. 그럼 용언은 이런 형태의 구조를 잡고 있대, 항상. 활용과 관련해서. 모르겠으면 요 정도까지는 제가 그릴게요. 어간어미. 더 그려줄 수 있나? 그려볼까? 어미에서 더 나눠질걸? 어떻게 나눠져? 맞아. 또 그려보자. 어마어미는 3가지로 또 나뉘어져요. 어마어미. 맞아요. 종결해주지 않고 연결시켜 줄 수도 있지. 또 전성어미의 뜻은 성질을 바꿔줘요. 성분을 바꿔주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 다 설명이 가능한데 자, 활용한다라는 거는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변화의 특징을 우리는 활용의 기능으로 볼 수 있는데 누가 바뀌어? 어미가 바뀌지. 그럼 어미는 변화하는 부분, 어가는 변화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이 단어의 의미도 예전에 설명을 했었죠. 간할 때 간자가 줄기 간자로서 식물 줄기, 나무의 줄기, 기둥 생각하면 안 바뀐다고 비유적으로 단어 이름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어간은 나무를 생각했을 때 요 기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바람이 불어도 얘는 변하지 않잖아. 그치? 미자는요, 꼬리 부분이에요. 끝 부분이에요. 실제로 우리 뭐 동물들 꼬리 보면 팍팍 이렇게 흔들리면서 움직이잖아. 그래서 변화하는 부분. 근데 얘네들이 활용한다라는 거는 변화한다라는 거예요. 어디가 변화해요? 특히 어미가 변화하면서. 그럼 우리가 이 가변화의 특징은 어미 변화, 어미 활용 이것을 알고 있어야 되고 어간의 뜻은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의 뜻은 변화하는 부분이에요. 어말어미의 뜻은요? 말 무슨 말이니? 그렇지. 단어의 이거 어자가 문장의 끝 혹은 단어의 끝, 말자가 끝이에요. 우리 말자가 쓸 때 야구 혹시 보시는 분 있어? 야구. 그치. 구의 말 혹은 구의 초. 초는 앞부분, 말은 끝부분이잖아. 그때 말이야. 끝부분이에요. 그러면 어말어미 자는
앞에 놓이는 거예요. 어말 어미 앞에 부분. 자, 중요한 거는 얘네들도 다 어미예요. 그럼 선어말 어미는 무조건 있어야 되나? 아니야, 있을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어요. 왜? 활용되는 부분이니까. 어말 어미는요? 그래도 둘 중에 한 명은 꼭 있어야 돼. 왜? 어간은 혼자 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어미 부분 중에서 선어말 어미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지만 어말 어미는 무조건 있어야 돼요. 그 중에 종결 어미가 있던 연결 어미가 있건 전성 어미가 꼭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나중에 형태소하고도 연결이 되지. 형태소 파트하고도 연결이 되는 부분이에요. 용언의 구조는요. 선어말 어미에서 그러면 하는 일, 기능을 한번 얘기해보자. 선어말 어미에서는 무슨 기능을 할까? 이거 이제 문법 요소하고도 연결되지. 높임의 역할. 선어말 어미 높임법 어떤 단어가 들어가냐면 어떤 글자가 들어가니? 시, 그치? 또 시제 표현이 여기서도 가능하죠. 아시라던가 겟 이런 뭐뭐 하리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일을 여기서 문법적 기능을 하면서 활용돼요. 변화한다는 얘기예요. 어마로미는요 끝부분에 쓰이는 거예요. 자, 나중에도 또 다시 얘기하겠지만 얘네들은 그래서 각각의 형태소예요. 어간, 어미, 선어어미는 다 형태소 분석을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 볼게요. 이거 형태소 몇 개니? 먹다는. 두 개? 얘는 간이니까 얘는 어미니까. 먹었다는 형태소 몇 개? 세 개야? 왜? 어근, 어말어미, 엇은 선어말어미. 뭘 나타내죠? 시제. 그럼 얘는 과거가죠. 먹었겠다는 형태소 몇 개? 네 개야? 어떻게 나눠? 엇겟은 한 번에 나눠야 될까? 이거 다 시제인 것 같은데. 나눠야 돼? 왜? 엇은 과거. 겟은 이때 어떤 느낌이니? 추측, 그치. 그런 의미들이 다 달라질 때는 의미별로 다 형태소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형태소가 용언에서는 뭐 몇 개가 꼭 쓰인다 이런 건 아니지? 활용이 되면서 변화하면서 4개 이상도 쓰일 수 있을 것 같은데 보셨겠다? 이렇게 쓰면 형태소 5개지. 뭐까지 쓰였어? 높임 표현까지. 그쵸? 그래서 형태소를 여러분들이 나눠줄 수 있느냐 없느냐는 이 용언의 구조를 알고 있느냐 품사 파트에서. 근데 이 용언의 구조를 아는 순간 여러분들 나중에 뒤로 연결돼요. 문법 요소 파트로. 그러니까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만 더 봅시다. 보시 없겠다 할 때 이거는 높임 표현이 먼저 쓰이죠. 그리고 뒤에는 시제 표현이 먼저 쓰여요. 우리 국어에서 현대 국어에서는 높임이 먼저 쓰이고 시제가 뒤에 쓰여요. 근데 혹시 이번에 고전 문법, 중세 문법 들어가는 일단은 들어가? 이게 고전에서는 뒤바뀌어요. 중세 국어에서는 시제가 먼저 앞으로 나와요. 예를 들면은 뭐뭐를 하시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하더시니 이런 식으로 시가 뒤에 쓰여요. 이런 것들을 좀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고전은 고전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현대 국어가 간단하게 되어 있어서 고전을 조금만 더 추가하면 되는 그런 느낌으로 공부하는 거야. 의고는 다행인 것 같지? 이런 부분 빠져서 공부하는 게 좀 줄어서. 근데 뭐 별거 없어 사실. 현대 국어만 제대로 하면 돼. 자, 여기까지 했고 어말어미까지 했어요. 어말어미는 끝에 쓰이는 건데 자, 끝에 쓰인 애들을 또 분류해 보니까 종결어미, 연결어미, 전성어미로 나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잠깐만. 우리 문법 아까 공부를 했는데 이 문법이라고 하는 말은 문장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러면 문법이 먼저 생긴 걸 가지고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걸까? 아니면 사람들이 사용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문법으로 정리를 한 걸까? 맞지. 사람들이 사용하는 패턴들을 보다 보니까 문장의 법칙성을 발견한 거야, 얘들아. 문법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엄매지? 어. 사람들이 사용하는 패턴들을 학자들이 이렇게 관찰하다 보니까 야, 여기서 이런 법칙성이 있었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고 그 능력을 키우라는 게 이 언어화 매체의 궁극적인 목적이지 여러분들 괴롭히려는 게 아니란 말이야. 이거 외우라고 괴롭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항상 찾아주려고 노력하고 찾아주려고 노력하려고 하면 돼. 그래서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법칙성으로 정리한 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시를 들으라고 하면 다 들 수 있어. 사실 우리가 사용하는 거거든.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정리를 하실 때도 다 예시를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해보자. 종결어미. 끝에서 끝내준대. 어떻게 끝내줄 수 있니? 기본형으로 끝내주면은 용언의 기본형. 뭐뭐한 다, 먹다, 보다. 이렇게 기본형으로 끝내는 걸 우리 조금 더 어려운 말로 고차원적인 말로 무슨 형? 평서형, 평서문 종결어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평서문 종결어미가 이게 문학으로 가면 이게 좀 단호한 어조로 간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뭐뭐 한다. 약간 그런 느낌은 있어. 그 이제 문학과에 연결되고. 또 우리 끝에 부분 찾아보니까 이런 식으로도 끝난대. 종결어미에서. 어떻게 해도 끝나? 그치, 물어보고 있어. 너 뭐뭐 했니? 저녁 먹었니? 먹었어? 무슨 형이에요? 의문형, 의문문. 또 뭐뭐 하자, 청유형. 뭐뭐 해라, 명령. 하나 빠졌네? 뭐가 있을까, 종결어미에서? 뭐뭐 했구나. 그치, 감탄형. 이런 어미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중에 연결돼 갖고 막 문학에서도 표현법으로 쓰이고 이러잖아. 감탄형 종결어미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공부는 무관하지가 않아. 나중에 저쪽 가서 이제 화작 친구들한테 내가 이제 얘기를 할 건데 다음 화작 시간에 저 친구들 해야 되는 게 문법이거든. 문법을 이제 저쪽 가서 화작 수업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럼 쟤네들은 난리가 난다. 아니 우리 왜 화법과 작문인데 문법을 배워요? 라고 난리가 난다. 야 작문은 그럼 문법을 알아야 작문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보면. 그렇지. 여러분들은 언매와 화작으로 나눴지만 이게 연결이 잡혀요. 연결고리가 잡혀. 심지어 이렇게 문학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공부를 국어 공부는요. 계속 상호 보완적으로 연결된다는 거 꼭 주지해 주시고 너무 이것만 공부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 폭넓게 생각을 해. 그리고 잠깐 다른 얘기 해볼게. 다른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 문법을 공부하는 학자들이 있지. 공부하시는 학자들이 있을 거예요. 공부하시는 박사들, 뭐 그러니까 교수님들. 그리고 문학을 공부하는 교수님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교수님들과 이런 교수님들은 동일할까? 동일한 사람이 할까? 똑같은 사람이 할까? 전공을? 문법학자들과 문학학자들은 동일한 사람이었을까? 알고 보니까? 아니, 절대 다른 사람이에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 국어라고 하는 거는 이 사람들 같은 국어를 쓰고 있거든? 근데 같은 국어를 문법학자들이 보는 관점과 문학하는 관점들이 사실 동일한 국어를 보기 때문에 달라질 수가 없어. 그런데 이 문법학자들이 얘기했던 거를 교수님들이에요, 학자들이에요. 이 문학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가져와 쓴다면 교수님들 체면이 말이 아니겠지. 그치? 그래서 다른 말로 바꿔요. 감탄형 종결어미를 우리는 그럼 여기서 문학에서 감탄법이라고 써도 되거든? 그러지 않냐? 감탄법? 근데 우리 그 말을 뭐라고 바꿨어? 영탄법이라고 바꿔버리잖아. 근데 우리 알고 보면 그거는 동일한 거죠. 그치? 그게 이 학문의 기초예요. 교수님들은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같은 말을 쓰는 거 되게 싫어해요. 베꼈다고 하고 표절이라고 할 거고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거라. 근데 중요한 건 이 교수님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 문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누구예요? 똑같은 우리지. 우리는 다 공부해야 되지. 그럼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국어는 결국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지만 얘는 같은 국어로서 나 혼자 공부해야 된다. 문학을 공부하든 문법을 공부하든 걔네들은 별로 달라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중요도를 따지자면 조금은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똑같은 걸 공부하니까 그 체계를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어디를 가든 공부를 할 때는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자, 종결어미는 그래서 이렇게 5개가 있어요. 5개 종결어미 파악이 됐죠. 연결어미는 뭘까? 어미인데 연결시켜줘야 되는데 끝나지 않아요. 종결시켜주지 않아요. 그러면 예시를 들어볼까? 얘들아 먹다. 이건 끝내주는 단어고 이거를 끝내지 말고 계속 연결해볼까?
어떻게 이어질 수 있어? 먹고 자다. 그러면 이 먹다와 자다가 뭐 때문에 연결돼? 고라고 하는 연결어미 때문에 연결되겠죠. 그래, 그런 구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 연결어미를 조금 더 상세하게 들어갈게요. 대등하게 연결. 두 번째, 종속적으로 연결. 그리고 세 번째, 보조적으로 연결. 그래서 대등적 연결어미, 종속적 연결어미, 보조적 연결어미로 우리는 조금 더 세분화 시켜주셔야 돼요. 체계에다 그리라는 얘기예요. 자, 요 얘기는 어미 파악할 때도 중요하고 품사에서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문장의 짜임에서 너무 중요해요. 문장의 짜임에서 우리 견문장에서 종속적으로 연결된 문장, 이어진 문장,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까지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자, 세 번째 전성어미를 또 분류해 봅시다. 전성어미는 어떻게 또 나뉘어져? 전성어미, 명사형 전성어미, 또 그쵸, 부사형 전성어미, 관형사형 전성어미. 그러면 자, 요 형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니? 형. 명사형 전성어미, 부사형 전성어미. 명사가 됐다라는 얘기일까? 그렇지, 명사처럼 쓰였다는 거예요. 얘 품사는 뭔데? 용어. 절대 안 바뀌어요. 품사는 절대 안 바뀌어요. 뭐가 안 바뀌면? 기준이 안 바뀌면. 요 기준이 바뀌지 않는 한, 품사는 절대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어에서는 학자들이 기준을 세 가지로 했어요. 형태, 기능, 의미. 학자들에 따라서 품사도 달라지긴 하거든요. 근데 지금 메인 트레임이, 메인 분류가 요 세 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건 안 바뀐다 생각해. 품사 절대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품사는 안 바뀌지만 이 용어는 명사처럼 쓰인 거고 부사처럼 쓰인 거고 관형사처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가 바뀐 거야? 성질이 바뀐 거죠. 그래서 성분도 바뀌어요. 그럼 얘는 나중에 어디로도 연결돼야 돼요? 문장 성분. 그러니까 문장 성분까지 여러분들이 한 큐에 같이 정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가 그렇게 개념이 잡히고 나서 각각의 특징들은 따로 공부하러 들어가야 돼요. 명사의 특징, 뭐 이런 용언의 특징 이런 것들은 따로 공부하러 들어가요. 자, 그래서 용언의 구조까지 좀 얘기를 했고요. 다시 돌아옵시다. 이제 의미로 구품사를 쭉 나열시켜 볼까? 의미 기준의 구품사. 명사, 대명사, 수사. 이런 애들은 다 체언이죠. 이름을 나타내 주는 거, 명사를 대신해서 나타내 주는 거, 수와 관련된 거. 또 뭐가 있을까? 수식어, 관형사, 부사, 관계연, 조사, 독립언, 감탄사, 용언, 동사, 형용사. 자, 여기까지 그럼 구품사 체계를 다시 한번 또 그려봅시다. 미안해, 계속 복습시켜서 빨리 그릴게. 가변어, 불변어. 아까는 가변어가 위에, 가변어가 밑이었는데 관계없지? 그럼 가변어에서 누가 나오는데? 용언. 용언에서는 동사, 형용사. 불변어에서는 체언. 체언에서는 영사, 대명사, 수사. 수식언, 관형사, 부사. 관계연, 조사. 독립언, 감탄사. 까지 체계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품사의 체계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럼 품사의 체계를 잡고 이제 각각의 특징을 공부하러 가는 거야. 뭐 용언의 특징, 어간어미로 나뉘어져 있다. 그것도 특징이잖아. 동사의 특징 공부해야지. 형용사의 특징 공부해야지. 체언의 특징, 문장에서 어디에 쓰인다. 명사의 특징, 대명사의 특징. 엄매지? 그런 특징들을 각각의 파트로 들어가서 공부해요. 체계가 안 잡힌 채로 공부하지 마. 알겠지? 그러니까 계속 그려보시고 그리고 이름도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가서 이름을 한번 물어보자. 관형사. 이 친구의 관형의 뜻은 뭐니? 관형은 어떤 의미가 있어? 여기는 지금 의미 기준으로 묶어줬다며. 의미 기준으로 묶은 부품사 사체계잖아. 그치? 사로 끝나는 의미 기준의 사여잖아. 그럼 관형의 의미는 뭐야? 체현 어떻게 하는 거야? 그래, 체현수식. 관형사의 의미는 체현수식이라는 의미로 치환하라고 했어요. 이거 조선시대 단어이기 때문에 어원을 알려면 그 양반이 이렇게 갓을 쓰고 수식하는 꾸며주는 그런 내용, 그런 역할, 수식하는 기능을 하면서 체온수식이라고 아예 치환시켜 버려요. 알겠지? 자, 부사의 의미는요. 부사의 이름은 무슨 의미가 있어? 응? 나머지 수식하는 그 수식의 기능이고, 요 부자의 아예 단어의 의미는 반장 밑에 부반장, 사장 밑에 부사장. 몇 인자라고? 2인자 부자라고요. 그럼 2인자의 의미는 뭐냐면 하는 일이 많아. 누구보다? 관형사보다. 그 부의 의미로 잡으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요 부자가 하는 일이 많아요. 항상 부자 달린 사람이 더 하는 일이 많아야 돼. 학교 빼고. 부반장 누가 여기 부반장 있어? 네가 반장이니까. 아 그래? 재훈이가 하는 일 더 많아야 되겠다. 누가 더 많니? 반장이 많지 않니? 잘못된 기형적인 구조예요. 하는 일이 많다고 이 부자가 버금 부자라서 2인자 부자예요. 실제 의미가. 그러면 자, 체온 수식하는 건 관형사는 체온만 수식하면 되지만 부사는 뭐 수식해? 용어. 용어만 수식하니? 나머지 그러니까 뭐? 나머지 뭐? 그게 이제 특징이야. 특징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면. 용언도 수식하고. 체온도 수식해? 언제? 관형사가 없는 경우. 그치? 관형사 없을 때 가끔. 막 무조건적으로 하지 못해요. 가끔이요. 또 수식어도 수식해. 관형사도 부사가 수식해. 그죠? 심지어 문장 전체도 수식해. 그래서 문장부사 이렇게 얘기를 하자. 자, 조금만 더 들어갑시다. 그러면 관형사가 그런 관형사가 있는데 관형사의 우리 종류를 여기서 더 세분화시켜서 공부하셔야 돼요. 부사의 종류도 더 세분화시켜서 공부하셔야 돼요. 요 품사 파트가 이제 시험 범위에 들어가시는 분들은. 알겠죠? 그래서 관형사는 그냥 쓰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관형사는 성상 관형사가 있고요. 수 관형사가 있고요. 지시 관형사가 있어요. 자, 여기서 또 성상의 의미는 뭐니? 성상. 뭘 나타내주는 관형사? 성질과 상태. 그래서 성상 관형사라고 얘기를 해요. 딱 그 관형사가 체온을 꾸며주는데 체온의 성질이라던가 상태를 나타내주면 그거는 성상 관형사라고 얘기해요. 자, 부사는 하는 일이 많다 보니까 성분을 나눠주는 성분부사와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문장부사로 나누고 그 성분부사 안에 성상부사와 지시부사, 부정부사가 있고요. 문장을 꾸며주는 접속부사와 양태부사가 있어요. 되게 많지. 그러니까 이거는 그 부사 파트로 들어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체계가 먼저 여기까지 딱 잡혀 있어야 돼. 부사 체계가 명확하게 잡고 자세히 들어가서 자 이제 부사 나열해봐 쭉쭉쭉쭉 관형사 얘기해봐 쭉쭉쭉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관형사의 특징, 부사의 특징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좋은 거고 제가 오늘 하려는 건 어디까지 연결한다고요? 문장 성분까지 공부를 할 때는 얘네들보다 오늘 메인이 되는 친구들은 요 용언, 특히 형용사 요 부분과 그리고 조사를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려고 해요. 자, 얘네들은 어디로도 연결된다고요? 문장 성분까지도 연결돼요. 자, 문장 성분에 그러면 체계를 잡아봅시다. 여러분들 문장 성분은 무슨 어로 끝나는 거예요. 문장에서 각 부분을 나누니까 아 여기는 주인공의 역할을 하네. 무슨 어? 주인공의 역할? 주성분 중에 있지. 그치? 그럼 왜 얘는 주성분이라고 왜 했을까? 그건 좀 이따 설명합시다. 무슨 어라고 얘기하는 주어 부분이 있을 거고 지금 문장 성분 기준으로 하면 또 무슨 어가 있니? 서술어 그리고 목적어 부사어 주성분이 아니야. 세 개가 안 잡혔구나. 오케이 보어까지가 주성분. 부사어는 부사라는 거는
2인자라고 했어요. 그럼 1인자 같이 와야지. 관형어. 자, 관형의 의미는 뭐라고 했어? 체언 수식. 그러면 이 문장 성분은 무슨 문장 성분?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계속 연결고리가 잡히잖아. 자, 이때 우리가 무슨 성분이라고 해요? 부속 성분이라고 하죠. 자, 하나 또 있어요. 독립어. 그래서 독립 성분이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이 문장 성분 파트가 뒤로 쭉 넘기면 어디 나와 있냐면은 12페이지. 이따가 다 줄치고 넘어갈 거예요. 그래서 문장 성분의 기준, 어로 끝나는구나. 그치? 자, 그럼 이름이 주성분이네. 자, 이 주성분은 주의 의미가 뭘까? 주의 의미. 필요하다? 자, 모르겠어. 필요하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이 부속 성분의 의미는 필요하지 않다? 그렇게 해석돼 버리지. 그래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알겠지? 왜냐하면 부사어 중에서도 진짜 필요한 애 많거든. 관형어 중에서도 진짜 필요한 애 있거든. 자, 그래서 부속은 수식받는다. 수식하는 성분이에요. 그걸 꾸며줘. 생각을 해줘. 그러니까 개념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주를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순간 부속 성분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끼게 되거든. 그러면 선입견이 생기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조정을 하자는 거야. 부속은 수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식하는 애니까 주성분은 수식을 받는다. 그리고 주요한 성분, 주된 성분이다. 그 정도로만 정리하면 될 것 같아.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순간 부사어가 필요하지 않게 보이거든. 아니, 우리 국어에서 부사어 정말 필요해. 제일 중요해. 여러분들 문장 성분 공부할 때. 제일 어려워. 문장 성분만 놓고 보면요. 서술어에서 공부할 것도 있지만 부사어에서 공부할 게 더 많아요. 자, 그러면 이 문장 성분의 체계까지도 갈 건데 이런 단어가 결국 이 문장 성분은요. 하나의 문장 안에 각각의 영역을 잘라 보니까 이 부분은 주어고 이 부분은 목적어고 이 부분은 부사어고 이 부분은 서술어야. 근데 그 안에 보니까 또 무슨 단어가 있겠지. 또 무슨 단어가 있겠지. 또 무슨 단어가 있겠지. 이런 단어들의 쓰임. 결국 우리가 공부했던 이 품사의 체계, 단어의 이 파트가 문장 성분으로 연결되면서 어디 가서 쓰이는지를 우리는 그 연결고리를 꼭 공부하셔야 돼요. 그 공부가 첫 번째가 조사에 대한 공부예요. 자, 이 조사의 의미, 조자가 도움을 준다라는 그 의미예요. 조자가 도울 조자. 보조해준다, 원조해준다. 그럼 누구의 도움을 주느냐? 체언에게. 체언 뒤에 붙어서 이 체언에 자, 조사에 하는 역할 뭐라고? 관계연. 어떤 역할? 관계를 맺어주는 거예요. 체언 스스로는 관계를 못 맺기 때문에 뒤에 조사가 그 역할을 대신해 주는데 조사가 붙음으로써 이 체언은 주어로도 갈 수 있어요. 또 서술어로 갈 수 있어요. 다 갈 수 있어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예시를 만들면 정말 좋거든. 자, 이렇게 문장 성분을 결정시켜주는 조사를 우리는 조사 중에서도 격조사라고 하고요. 그래서 주격조사가 쓰이면 주어로 가죠. 문장을 하나 만들어 볼까? 아까 책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체언을 가지고 주어로 만들어 봅시다. 문장에서. 책. 여기 조사를 뭐 붙일 거야? 주격조사. 이 책이 어떻다고? 문장 예문을 만들어 보라는 얘기. 무겁다. 오케이. 그럼 이 책을 주어로 만들어줬지? 누가?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가. 서술어로도 만들어 볼까? 책. 이다. 뭐가? 이것은 책이다. 그럼 이 책은 서술어가 되어버렸죠. 그럼 이때 이다는 무슨 조사? 오케이, 서술격 조사. 자, 그렇게 쭉쭉쭉쭉쭉 우리가 조사들을 찾아주고 써주고 예문도 만들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조사 공부할 때 이 서술격 조사는 누구처럼 쓰인다고? 용언처럼 활용의 성질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
자, 우린 책이다라고 써놓고선 책이다라고만 쓰지 않지. 책이니, 책이네, 책이고 이런 식으로 쓰죠. 그래서 이 서술격 조사는 가변어의 특징을 갖기도 해요. 되게 어렵지. 가변어 성질을 가져요. 서술격 조사 2단은. 목적격 조사는 을을, 목격 조사는 이가. 근데 얘는 주격 조사랑 같아요. 형태가 같지만 쓰이는 자리라던가 활용을 해보면 달라져요. 나중에 그런 특징에서 공부를 하면 되고. 관용격 조사는 누가 있니? 의, 나의 책. 그치? 자, 부사격 조사가 상당히 많은데 이 부사격 조사를 여러분들 찾는 게 실력이에요. 자, 부사격 조사를 한번 가서 보자. 잠깐. 격조사에서, 품사에서, 조사 파트에서 부사격 조사. 자, 요 부사격 조사는 에게, 에서만 있을까? 되게 많아요.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요 부사격 조사가 쓰이면은 무슨 성분으로 간다고? 부사어로 가는 거예요. 그럼 부사어랑 또 연결 한번 해보자. 부사어 가서 볼까? 자, 부사어. 수식하는 문장 성분이긴 하지만 되게 자유로운 성질도 있고 부사격 조사가 에게, 에으로 등이라고 얘기를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이 격조사가 쓰였을 때 부사격 조사를 부사어인지 아닌지를 찾아주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이라고 이번에 그 문장 성분 들어가는 친구들 혹은 요 격조사 파트 공부하는 친구들은 요 부사어인지 아닌지를 격조사를 가지고 찾아줘야 되고 아니 부사로도 찾아줄 수 있어야 되는데 밑에 한번 잠깐만 그 부사격 조사를 여기 가서 한번 해봅시다. 17페이지. 자, 17페이지의 부사격 조사. 부사격 조사까지만 얘기하고 잠깐 쉴게요. 자, 부사격 조사가 쓰이면 무슨 어가 된다고요? 부사어가 된다고요. 그럼 부사어의 입장에서는 부사격 조사가 와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만 아니 그냥 직접 부사가 와서 쓰이는 경우도 있어. 그치? 부사가 그냥 딱 형태가 변하지 않는 부사. 많이 뭐 이런 단어들이 와서 쓰이는 경우도 있지. 많이 먹었다. 높이 날다. 그래서 실제 부사가 직접 와서 쓰이는 경우가 있지만 아니 체언에 조사가 붙어서 오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이 부사어, 부사격 조사를 여러분들 다 외울 수 없으니까 제가 유형을 몇 가지를 나눠줄게요. 자, 이 부사격 조사 찾는 법 혹은 부사어 찾는 방법은 첫 번째 어떤 대상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대상, 상대. 그래서 그 상대는 나와 비교 상대일 수 있고요. 내가 무엇을 주는 수여 대상일 수도 있어요. 수여 동사 할 때 주는 거. 그리고 누구와 함께하는 공동의 대상일 수도 있어요. 누구와 함께한다. 함께 같이 하는 걸 투게더의 느낌이 드는. 자, 공간의 느낌이 들어도 부사어예요. 시간적 공간이고요. 혹은 장소의 느낌. 혹은 지향점의 공간. 아, 어디로 가고 싶어? 그럼 그 공간이 부사어예요. 수단. 실제 도구. 혹은 방법. 이런 수단으로서 이런 의미가 있는 부분들은 다 부사어고 거기에 쓰이는 조사는 대부분은 다 부사격 조사라고 보시면 돼요. 혹은 보조사가 쓰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만 조심하면 돼. 그래서 결국 여러분들 여기서의 포인트는 부사격 조사 찾기야. 부사격 조사 찾는 게 여러분들의 실력이에요. 그래서 부사까지도 연결시켜 주는 거. 야, 근데 뭐 이렇게 많냐? 이거 다 외울 수 있을까? 외울 수도 있었는데 실제로 우리 부사어의 쓰임이 21가지 용법이 있거든. 그 21가지를 여러분들한테 다 못 외우겠지. 그래서 찾는 게 실력이에요, 부사어는. 다른 것들을 뭐 주격 조사나 목격적 조사는 그냥 몇 개 없으니까 그냥 보고 찾으면 되는데, 보고 외워버리면 되는데, 부사격 조사는 너무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그 문장 안에서 이런 느낌이 들면 다 찾는다.
자, 그러니까 이름값을 하고 있어. 우리 이름값을 한다 요새 뭐라고 하니? 니값 한다라고 하니? 이거 부사. 얘들아, 부사의 의미 뭐라고? 하는 일 많다고. 진짜 하는 일 많잖아. 실제로 그 학자들이, 문법학자들이 아까 요 부사어에 쓰인 부사격 조사를 형태별로, 유형별로 나누는 21가지가 나오니까 그럼 우리 문장 성분 몇 가지가 돼요? 아까 7가지의 문장 성분에서 21개에서 하나 빠지니까 27개의 문장 성분을 여러분들 공부할 수 있겠니? 못하겠지? 그래서 그냥 다 부사에 때려 넣는 거라고. 귀찮아서. 이거 다 나누려니까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부사. 왜? 부사는 하는 일 많은 애니까. 그래고 막 이렇게 연구를 하다가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사용 양상을 보다가 이런 사용 법칙성도 생기네. 그럼 이거를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나눠볼까 하다가 아니야, 그냥 다 부사에 넣자. 저 이런 사용 양상도 보이는데 이것도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나눌까요? 아니, 그냥 부사로 넣어. 그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부사가. 그냥 다 때려 넣는 기준으로. 실제로 그렇게 만들었어요, 얘들아. 그러니까 부사라는 개념이 뭘 이렇게 정확하게 딱 하나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다 귀찮으니까 다 때려 넣었어요. 하는 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자, 그러면 대상을 나타내주는 비교의 느낌이 나타내주는 대상으로 우리 한번 예문을 뭐 얘기로만 한번 해봅시다. 비교. 닮았대. 닮따를 가지고. 나는 엄마와 닮았다. 그치? 엄마와 닮았다. 이러면은 비교 대상을 나타내주는 엄마와 할 때가 부사어가 되죠. 수요는요? 주는 거예요. 나는 책을 동생에게 주었다. 공동의 대상도 누구와 함께 갔다. 누구와 이런 단어들이 쓰이겠네. 조사들이 쓰이겠네. 자, 시간은 어제에. 장소 여러분들 지금 어디에서 공부해요? 학원에서. 끝나고 어디로 갈 거예요? 어디를 지향하면서 갈 거예요? 집으로 가서 스카 안 갈 거야? 어디로? 그치? 자, 이런 조사들을 찾을 수는 있겠니? 그럼 그걸 찾고 나서 우리는 생각을 뭐라고 해야 된다? 이게 부사격 조사구나, 부사어구나. 자, 도구 여러분들 지금 다 적고 있니? 펜으로 적고 있어? 으로. 저는 뭘로 설명해요? 말로 설명하고 있어. 혹은 TV로 설명하고 있죠. 자, 이런 조사들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겠냐라는 얘기예요. 자, 그건지 아닌지 한번 다서 볼까? 자, 식탁에라고 하는 장소의 느낌이 드네. 이제 식탁에서라고 하는 장소의 느낌이 드네요. 공간, 장소 느낌이 들죠? 칼이라고 하는 도구의 느낌이 드네요. 하늘로 지향하면서 공간의 느낌 들지? 또 아빠에게서 신자의 그 공간, 장소의 느낌 드네요. 또 친구에게 대상이죠. 서울에서 어디까지, 서울이라는 공간에서 부산이라는 지향점까지 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다 부사격 조사다라는 거. 이거 외우지 말고 찾는 연습. 알겠지? 자, 여기까지가 이제 부사격 조사에 대한 얘기였고요. 결국 다시 얘기하겠지만 이 문장 성분에서 격조사만 공부하느냐? 아니야. 격조사를 가지고 어디까지도 연결해 줘야 된다고요? 문장 성분까지도 쭉 연결시켜 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자, 머리가 아플 것 같으니까 잠깐 쉬었다.